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은 대한문 앞에서 출발한다는데요. 지금 혹시 전국에서 이 희망버스 출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해직 노동자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그 통닭집이 언젠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게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같이 망한다는 거죠.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게 되고 이 중소기업이 망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결국 나라 경제 전체가 멎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후입니다. 윤종신이 불렀어요. 너에게 간다. 과연 이번 희망버스에는 몇 분이나 가실지 궁금하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한단 말이요? 저 일해야 돼요. 정부가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이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말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습니까? 예,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기자실에 내려와서 갑자기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얘기가 뭐냐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해고를 쉽게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뭐 다른 해석이 별로 존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발언이 나가자 이제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기재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은요. 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고를 쉽게 한다는 거지 뭐 어렵게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예. 또 지난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다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러니까 정부 같아. 차원에서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는 쪽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정규직이 그럼 과보호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경제단체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의 노동시장 경제자유 순위입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순위를 보면은 2011년 기준으로 홍콩, 미국, 피지, 브루나이 등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예.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133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콩이 해고하기 제일 쉬운 곳이고 예. 한국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저 표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분석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노동사회연구소에서 OECD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5%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속자의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이고요.
반면에 10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낮고요. 예. 또 평균 근속 연수도 4.9년으로 조사 대상 중에 최저였습니다. 이게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요. 사실상 고용이 가장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한국의 고용 유연성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다는 반론 가능한 예. 겁니다. 그냥 이것만 놓고 보자면 짧게 어느 직장에서든 짧게 일한 사람들은 가장 많고 1위니까요. 예. 그리고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비율은 굉장히 23위를 거의 최하위 수준인가요? 이렇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아닌 걸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심각한 문제도 따져볼 게 있는데요. 이 프레이저 지수에서 우리보다 순위가 높았던 덴마크나 독일이 있습니다. 예. 이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고나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보장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래서 더 큰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요. 조금 전에 보신 이 프레이저 지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해고가 쉬우냐 어려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예. 또 그 나라의 노동 규제에 대해서 고용주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어서 예.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예.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약속한 것이 아무튼 그 일자리 지키기 뭐 대표적인 공약이었고요. 예. 이제 늘지오. 예.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예. 이런 말도 있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공약하고 어찌 보면 엇나가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생각할 수 있겠군요. 말씀하신 대로 늘지오, 일자리는 늘리고요. 또 예. 그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또 그러면서 일자리의 질은 더 올린다 해서 늘지오라는 공약이 있었던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고요. 또 공약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파기가 아니다. 뭐 이런 해명입니다. 예. 그래서 공약집을 다시 한번 들춰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새누리의 실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같은 페이지에요. 바로 윗부분에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 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강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정리해고를 잘 못하게 요건을 강화하는 엄밀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들리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오히려 정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공약집 한 페이지에 있는 저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는 셈인 건데요. 예. 그런데 이 공약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했던 부총리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 이 상황에서 또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또 정규직은 한번 뽑았다 그러면은 평생 매겨 살려야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노동시장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정년 60세 연장, 이걸 콕 집어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새누리의 공약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새누리의 약속 맨 앞에 나오는 게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늘려놓고 보니까 이건 괴롭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 예. 정권에서 그러니까 미친 추진을 것 같아. 해놓고서는 또 이거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 역시 또 모순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 안 따르는 기업은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규직 처우를 나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별을 없애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자, 공약 수정이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저 기재부 공무원의 입에서 흘러가듯이 나와서 공론화시킨다는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 이 역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꼼꼼하게 따져본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대체 그 셀카봉 얘기는 뭐야? 셀카봉 블루투스가 전파에 혼란을 준다고? 그건 또 뭔 소리야?
얘네 찌개 냄새. 얘는 가만 보면 미친 것 같아. 이게 뭐야? 광고야? 아, 셀카봉.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얘기한 게 뭐야? 일자리를 창출하지 뭐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 이런 거잖아. 그죠? 일자리의 창출을 막는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셀카봉 팔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누가 단두대로 가야 될까? 그 단두대 뉴스 뭐 나온 거 없냐? 저기 단두대 그 발언에 대한 비판 뉴스는 아직 없나 봐요? 그러면 오늘 그냥 이제 자료집 뉴스가 없으니까 요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이제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 규제를 암덩어리다. 그죠? 암덩어리다. 단두대에 세 가지던데? 예. 이 규제를 뭐 이렇게 암덩어리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이 노컷 뉴스. 저 내용이 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상정 대표가 별로 이렇게 집중해서 인터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 인터뷰를 들었는데, 집중해서 인터뷰를 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내년 1월부터 경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현재 9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일부 아파트들에서는 인건비 감축을 위한 이게 되게 길어.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 이제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더 중심이고 맨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고, 이 경비 노동자 문제도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단두대가 뭐냐? 단두대라는 게 뭐냐 하면 프랑스의 사형 도구예요. 안녕. 늙었어? 엄마가 지금 막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이 사악한 양김씨. 죄송합니다. 예. 단두대라는 게 뭐냐면,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사람의 목을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양쪽 손을 이렇게 넣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이제 나무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람의 목을 갖다 대라 그러고, 양쪽 손을 갖다 대라 그러고, 그 위에다가 또 요렇게 생긴 걸 갖다 씌워. 근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있어. 그 틈으로 무지막지한 그 강철 칼날이 내리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하고 양쪽 팔이 잘리는, 그게 단두대예요. 예, 단두대라는 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을 잘라내는 그 큰 칼이고 사용도구인데, 이 사용도구를 개발한 게 이제 프랑스에서 개발한 거야. 프랑스에서 그 사용도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거기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베스피에르라는 급진론자가 자기의 정적을 단두대에서 많이 죽였어요. 결론은 나중에 그 로베스피에르도 그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끝났던 게 이제 이 단두대야.
근데 이 단두대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잖아. 잔혹한 표현인데 그걸 단두대에 올려서 규제를 뭐 척결하겠다. 단두대가 뭔지 알고 썼는지 참 궁금해. 단두대가 뭔지 알고 쓴 건지, 여기 이제 뭐 단두대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단두대가 뭔지, 근데 이게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없는 주소래요. 주소가 잘못됐대요. 하여튼 단두대 한번 찾아봐. 단두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박근혜가 그랬더니만, 이제 박근혜가 지난번에 규제는 그 혁파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단두대에 올려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는 규제 철폐에 대해서 말만 끔찍하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박근혜더러 조선일보가 말만 끔찍하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 박근혜가 특히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규제가 뭐냐는 거야. 규제. 셀카봉, 무선, 노래방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노래방 무선 마이크가 어쩐다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생쇼를 하든가, 그 노래방 무선 마이크 이명박 때였나? 뭐 셀카봉 뭐 블루투스가 어쩐다 그러면서 이 생쇼를 하지 않나? 그러면서 또 일자리를 뭐 창출하지 않는 규제는 뭐 이렇게 뭐 단두대로 올려야 된다는 둥. 아니 지금 셀카봉 파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일자리 다 뺏은 누구부터 단두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단두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박근혜가 계속 규제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전부 다 없애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박근혜 정부는 지금 규제를 전부 다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셀카봉 단속 규제를 또 하겠다는 거야.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요? 박근혜가 없애고 싶은 규제, 그리고 박근혜가 만들고 싶은 규제, 기준이 딱 하나인데 뭘까? 어떤 규제는 없애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한 규제는 없애고, 누구에게 유리한 규제는 누구에게 불리한 규제를 만들겠다.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대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는 없애고 중소기업에게 그 유리한 규제를 없애고, 아니야.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는 만들고 대기업에게 그 불리한 규제는 없애고. 내가 말이 헷갈렸어. 자, 대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는 없애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는 만들고. 다시 뭐라고요? 대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는 없애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는 만들고.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대기업이 만들지 않는 거, 대기업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막 만들어. 근데 대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모두 없애라는 거야. 조건이 뭔데? 대기업이 잘 나가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명분이에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규제가 대기업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고 그래서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야.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규제가 계속 없어졌는데 일자리는 늘어났어요? 규제 총량제라고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이 없앤 규제가 어마어마해. 이명박이 설령 제한 20년 규제 없앴잖아?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제 없앴잖아? 그래서 세월호 문제 터졌잖아? 일자리가 늘어났나? 일자리가 늘어났냐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해갖고 일자리가 늘어났냐고, 국민들이 먹고 살만해졌냐고, 지난 6년 동안 국민들이 그 이명박 박근혜가 규제 철폐해갖고 먹고 살만해졌냐고. 더 나빠졌잖아. 더 나빠졌잖아. 일자리는 사라지고 월급은 내려가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 근데 그 차별을 없애는 게 어떻게 없애는 거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미친 거 아니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 그랬는데, 그 없애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겠대. 이건 뭐 전 국민의 알바화를 노리는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식 일자리 창출이 뭔지 들어봤자. 작년에 일자리를 막 늘렸다고 자랑을 한 거야. 그게 뭐냐? 원래 이마트에서 110만 원 받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55만 원짜리 2개로 쪼개라 그런 거야. 박근혜가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나왔는데 11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55만 원짜리 2개로 나누라 그랬다니까. 미친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전 국민의 알바화가 목적인 거지. 전 국민의 저질 일자리. 전 국민의 저질 일자리가 박근혜 정부의 목적인 거야. 일자리의 숫자만 늘리고 실제 이게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왜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야? 왜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야? 일자리를 늘리란 얘기는 그만큼 돈을 버는 사람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을 늘리라는 거야. 지금 100명이 이만큼의 돈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숫자를 200명으로 늘려서 돈을 이만큼 많이 받게 하란 얘기야.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그걸 소비를 해. 소비를 하면 그 소비에 의해서 물건이 소진되고, 그러면 기업에서 물건을 더 만들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야. 일자리를 만들으라는 얘기는 결국 월급을 늘리란 얘기야. 그게 목적이라고. 월급이 늘어나야, 월급 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소비가 생기고 소비가 생산을 유발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경제를 살리는 거잖아.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 숫자는 늘리고 돈은 반으로 줄이래. 그러니까 이만큼에 있던 돈을 이렇게 늘리는 거야. 이만큼 받던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똑같고 일자리 숫자만 늘려갖고 국민들을 눈속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에 지금 놓이고 있다는 거야. 이 국민들이 지금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되면 먹고 살만해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내 주변에는 박근혜한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어. 막 박근혜를 칭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 딱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에 나오면 쌍욕을 하고 가. 막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가요. 막 지난 2012년에 박근혜를 찍어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쌍욕을 하고 가. 그쵸? 그런 거 보신 분. 2012년에 박근혜가 돼야 된다. 박근혜가 돼야 먹고 살만해진다라고 얘기했던 어른들 중에 요즘에 텔레비에 박근혜 나오면 쌍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거봐. 많잖아. 예. 대구에서도 심함. 정말 이 박근혜 정부를 찍어준 이유가 뭐였냐면 옛날에 이승만 때는 굉장히 가난했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어요. 이승만이 너무 무능해갖고. 그러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그 해외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받아.
그래서 그 계획이 도착한 게 5월 초야. 그런데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 계획을 빼돌려. 원래 그 계획에는 그 IBRD라는 그 서양의 그 개발도상국 개발 계획을 짜주는 연구단체에서 보낸 계획서에는 호남 지역에는 값싼 노동력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남동임의 공업지대 소위 이 영남 해안은 굉장히 이렇게 큰 배를 대기에 적합하니 영남 해안에 수출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이 광주 전라 지역 그 지역이 값싼 노동력이 되게 많았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농업국가였고 농민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 광주에다가 광주 지역에다가 광주 전라도 지역에다가 이런 그 공업지대를 만들어서 제조업 공업지대를 만들어서 그런 이 제조업을 이걸 가로 도로망을 건설하고 그 가로 도로망으로 요 영남 해안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수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국토 개발을 해라. 그런 제안이 온 거야. 그러니까 IBRD 보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한반도는 호남선하고 경부선이라는 산업철도가 놓여져 있다. 이 철도를 이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수도권 공업지대, 호남 공업지대, 영남 공업지대를 만들어서 삼각구도로 연결한다. 그러면서 이게 철도가 세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가로 도로망을 만들어서 주요 도시를 횡간으로 연결을 해라. 그게 IBRD의 조언이었어. 근데 그걸 빼돌린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가로 도로망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몽땅 갖다가 경부선을 만든 거야. 그러면서 원래 있던 철도를 무용화, 그러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해버리고 그리고 도리어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만들면서 돈을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내가 88 고속도로 갔다 왔잖아. 그 대구에서 그러니까 대구하고 어디를 연결하는 거더라? 88이? 광주 대구를 연결하는 거든가? 88 고속도로가 88 고속도로가 그게 광주하고 대구인가를 연결하는 거야. 그지? 가본 사람. 그게 88 고속도로야. 이름이. 근데 거길 가보면 그 왕복 1차선이야. 한 줄로 가고 한 줄로 와야 돼. 근데 가운데 그 도로 이렇게 가로막이 있어 없어? 도로 가로막이 없어. 고속도로인데 마주보고 달리는 고속도로야. 그런데 도로 분리대가 없다고. 뭐가 있냐? 얇은 플라스틱 봉이 쭉 박혀 있어. 얇은 플라스틱 봉이 쭉 박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로에 만약에 앞에 트럭이 한 대 갔다. 그러면 그 뒤는 줄줄이 늦어지는 거야. 줄줄이 늦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앞에서 오는 차량이 죽는 거야. 그 88 고속도로의 의미가 뭐냐? 동서교류하면 죽여버린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내가 경남 사천이잖아, 집이. 시댁이 경남 사천이야. 그러면 이제 경남 사천에서 이 그 해남까지 가는 도로, 목포까지인가 가는 도로가 있어. 그게 뭐야? 남해고속도로. 그 남해고속도로를 탔는데 어이가 없어갖고 우리 경남 사천 집 주변에는 도로들이 너무 잘 돼 있어. 새카맣게 그냥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도로가 정말 잘 돼 있는데 남해고속도로를 타기로 했어. 근데 웬 후진 국도같이 생긴 것만 계속 갑자기 도로가 후져지더니 그 후진 도로를 막 가는 거야, 국도를. 갔다 와. 그게 남해고속도로더라고. 경남 국도보다 못해, 남해고속도로가. 그것도 동서교류하는 도로야. 그러니까 남해고속도로 88 고속도로를 보면 영호남이 교류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이제 영동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춘고속도로가 생겨서 그나마 서울 강원도는 이제 교류를 선이 2개나 있어. 고속도로가 2개나 있어. 근데 이제 이 남쪽으로는 교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안동에서 전주를 가는 거였는데 지도상 안동하고 전주는 매우 가까워. 정말 가까워. 그런데 가는데 9시간 걸렸어. 지그재그로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지그재그로 갔어, 내가. 안 가본 사람은 몰라. 나라가 미쳐있어. 이게 박정희가 만든 나라의 꼬라지야. 박정희가 만든 나라 꼬라지가 이런 거라고. 원래 그 당시에 전자 섬유 산업을 호남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바로 연결해서 이 경상도에서 수출하는, 그랬다면 영호남이 공동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전라도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영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그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저기 B&B, 베드 앤 브렉퍼스트, 한마디로 그 민박집 운영하면서 정말 그 풍요롭게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호남에다 만들기로 했던 섬유전자산업을 박정희가 대구 경북으로 빼돌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섬유전자 이외에 또 유독물질까지, 그 선진국의 기피산업까지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는 뭐야? 낙동강 상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그 섬유산업에서 흘러나온 그 저기 뭐니 염색 양료 약품 이런 거, 그런 게 다 발암물질이야. 그게 낙동강으로 다 흘러 들어간 거지. 그리고 전자산업에서도 무지막지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 발암물질이 다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페놀 사태로 터졌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상한 화학 공장들이 있어. 불산 유출,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봤잖아. 그 불산이라는 게 공기 중에 유출되면 다 죽는 거잖아. 막 이렇게 녹아 타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막 유출이 돼도 거기는 무슨 대책도 없어. 그런 무시무시한 독극물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공장으로 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도 구미 사람들은 박정희가 나라를 살려줬다고 생각해.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대구 구미 지역은 박정희가 그 지역을 살렸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살만해요? 그래서 그 대구 구미 지역 지금 박정희 덕분에 살만하세요? 잘못된 경제정책이 국토를 초토화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살 수 없는 지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박정희 환상, 그러면서 박정희가 먹고 살게 했으니까 박근혜를 뽑아주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주장,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의 원인이야. 지금 이제 박근혜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저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 아버지는 잘했는데 딸은 왜 그렇게 못하냐? 박근혜를 욕하지만 아버지는 잘했는데 딸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그 사람들은 박정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박정희 때 먹고 살게 됐다. 그 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남의 것을 훔쳐서 먹고 사는 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거. 그래도 먹고 살만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박정희가 그래도 국민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된다. 어느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어. 돈을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식구들을 호화호식하게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온 방법으로 돈 번 거 잘못했다고 비난한 자식을 때려 죽였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아버지가 지저분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아버지가 지저분한 방법으로 돈 벌었다고 비판하는 아들을 때려 죽였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먹여 살렸고 돈을 잘 벌었으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살인자가 되는 걸까요? 그건 살인자야. 처벌받아야 돼. 과거에 히틀러가요. 그 히틀러가 독일을 지금의 경제 부국으로 가게끔 기초를 놓은 사람이 히틀러야. 박정희 까라는 이름도 못 돼. 히틀러에 비하면. 왜냐하면 1차 대전에 독일이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이 쫄딱 망해요. 그때 이 1차 대전으로 쫄딱 망한 독일을 이 히틀러가 유대인으로부터 자본을 악착같이 뺏어갖고 그걸로 국가 산업을 막 발전시켜서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축적을 해. 그래서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한 게 히틀러 때라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독재는 했지만 영웅이다라고 얘기할까요? 독재는 했지만 히틀러 짱이다.
박정희 따위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독일의 경제를 부자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부끄럽게 여겨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무슨 찌질한 여자 가수들이 막 그 나치를 상징하는 옷 입었다고 독일 사람들도 술렁술렁 된대잖아. 독일에서는 대놓고 히틀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아직도 못해. 그 독일에서는 아직도 공개적으로 히틀러 지지 선언을 할 수가 없어. 독일을 가봤더니 모든 도시에, 주요 도시에 전부 다 그 유대인에 대한,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과 유태인에 대한 인권 침해 기념관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회개 중이라니까? 그 히틀러가 했던 범죄에 대해서 지금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그 독일을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막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가 왜 박정희를 그토록 경제를 살린 영웅이라고 표현할까요? 실제로 박정희는 정말로 그렇게 경제정책을 잘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원래 박정희 때 이미 전 세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그 나라를 장기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근육 운동을 해. 그런데 오른손만 계속 아령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 왼손은 작대기 같고 오른손만 근육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해 보여? 물건을 들 때 들 수 있겠어? 못 들어. 양쪽 손이 똑같이 근육이 있어야 물건을 들더라도 같이 드는 거야. 근데 박정희의 경제 방식은 마찬가지야. 한쪽을 죽이고 한쪽만 아령 든 거랑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한 몸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한 손으로 드나? 두 손으로 들지?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즉 경제 정책을 잘못 피는 바람에 경제 정책을 수도권과 영남 중심으로 피는 바람에 나머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가 경제 성장의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특히 강원도하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계속 먹여 살려야 되는 지역이 돼버린 거라고. 강원도, 그 다음에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도 일부 지역만, 교통 요지 일부만 잘 나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지금 대한민국의 몸을 약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든 국토의 모습은 왼손 아령, 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근육 운동. 그래서 왼손만 헐크손,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만 헐크 다리야. 그리고 나머지가 부실해. 이게 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 국토를 개발하는 방식에는 우리가 이제 지리학에서, 한국지리라는 과목 혹은 경제지리에서 보면 국토를 개발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러면 국토를 개발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소위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거점 개발 방식이 있어. 거점 개발 방식. 그게 이제 주로 후진국에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할 때 하는 게 거점 개발 방식이야.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 선진국형의 국토 개발 방식이 균형 개발 방식이야.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박정희는 수도권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까지를 발전을 시켜서 그 부가 주변으로 전파시키게끔 하겠다라고 뻥을 치면서 특정 지역에다가 모든 돈을 쏟아부은 방식이야. 그게 거점 개발 방식.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는 가난해. 그리고 그 가난이 점점점 국가의 부채가 될 거라는 그 연구가 나왔어. 그래서 하다못해 전두환이, 박정희 양자였던 전두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놓은 중간 방식이 뭐야? 광역 개발 방식. 광역 개발 방식.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자, 뭐라고요? 필기해봐봐. 거점 개발 방식 써봐. 거점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균형 개발 방식. 균형 개발이 있고 거점 개발, 그 두 가지가 선진국형, 후진국형이야. 근데 그 선진국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으니까 거점 개발 방식을 썼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 그리고 20년, 이게 박정희가 18년이나 그걸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 18년 동안 굉장히 긴 텀이 생겨버린 거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온 거야.
그래서 전두환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광역시를 얘기해.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광역시를 설정해서 서부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으나 이미 때가 놓쳐버린 거야. 때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국토가 완전히 기형아가 돼버린 거지. 이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게 박정희식 경제발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 그 경제 성장이 돼서 생산하는 경제적인 양은 많아진 거야. 경제적으로 생산된 부는 많아졌어. 근데 그 부가 다 어디 있어? 서울의 강남, 그 다음에 울산, 부산 뭐 이런데 몇 개의 도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울산하고 창원이 부자들이 살아. 울산, 창원, 그 다음 서울, 강남. 여기는 잘 살아. 나머지 동네는 쫄쫄 굶어. 대구, 경북도 망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나랑 섹스를 왜 해? 아우 눈은 높아가지고 내가 네 맘을 받아주면 실정법 위반이야. 아우 새끼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지랄이야. 여보 봤지? 지랄 연병. 이 새끼야 네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니? 이 돌대가리 새끼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들어 이 새끼야.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 내리 껄떡거리느라고. 눈은 높아가지고. 자 그래서 광역시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광역 개발 방식을 하기에도 너무 늦어버렸던 거지. 너무 늦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그게 이미 방향으로 나와 있었어요. 언제? 1960년 5월 초에 1961년이죠. 1961년 5월 초에 이미 IBRD라는 전문가들이 세계 이 개발 계획을 세우는 전문가들이 IBRD 보고서에다가 국토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완벽한 답안을 줬다니까? 그런데 그걸 박정희가 망가뜨린 거야. 그러면서 호남 지역의 농민들을 이 영남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촌을 붕괴시키고 농촌을 몰락시키는 거야. 원래 그 당시에 자유시장 경제였다면 이 도시의 인구가 집중이 되면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쌀값이 폭등하겠지. 그러면 가장 부자가 됐을 사람들이 누구야? 호남에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박정희가 그 당시에 쌀값을 통제했어. 정부미라 그래갖고 전량 소매하고 쌀값을 통제해버린 거야. 왜?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핀 거야. 그래가지고 쌀의 가격을 억누르는 바람에 농민들은 다 망한 거야. 공산품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농산물의 가격은 떨어지면서 농민들을 다 몰락시키는 거야. 그래서 농촌에서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우리가 도시로 가자. 그래갖고 이촌 향도 현상을 유도한 거지.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저임금으로 재벌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의 경제 개발을 했던 게 박정희였던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별풍선을 쏘나 했더니 미친놈들이 있구나. 예. 또 누구야? 예. 지금 그 대구 경북이 망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미 다른 지역 대구 경북이 그래도 서울 강북보다는 부촌이야. 대구 경북이 서울 강북 지역보다는 훨씬 잘 살아. 그리고 저 울산 창원 이런 데가 우리 동네보다 훨씬 잘 살아. 특히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부자야. 그러면 울산 시민들은 모두 부자일까요? 전혀 아니죠. 예. 울산의 모든 시민이 잘 사는 게 아니야. 울산에서 몇 놈만 잘 사는데 그놈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 어마어마하게 화학공장, 전자공장, 자동차 공장 해갖고 돈을 버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번 돈을 몇 놈들이 주로 움켜쥐고 있고 근데 그 울산 시민 숫자로 나눴을 때 1인당 GDP가 높게 나오는 거지. 1인당 소득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몇 놈이 화학, 그 다음에 전자,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종합공업지대에서 그 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데 그걸 그 지역 인구수로 나눠서 그런 거지. 울산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울산을 가봤더니 진짜 웃기는 게 있더라고. 몰라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야. 지금부터 한 9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내가 울산을 놀러 갔어. 그랬더니만 무슨 이제 호프집에 갔는데 맥주를 따르는 병이 희한하더라고.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회오를 쳐서 내려오는 그런 희한한 병에다가 그 피처 맥주를 따라주는 거야. 와. 그랬더만 활락, 그러니까는 뭐 그런 율락산업, 활락산업, 하여튼 이런 먹고 노는 그런 문화는 제일 먼저 울산에서 생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클럽 있다며. 뚜껑이 열리는 나이트클럽 이것도 울산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술 먹는 도구들, 뭐 폭탄주의 화려한 기술도 이게 전부 다 울산에서 생겼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니 근데 난 웃기는 게 술집을 왔잖아. 술집을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작업복 잠바 입고 온 거야. 현대 작업복 잠바를 입고 와가지고 다 술을 먹는 거야. 아니 그래 근데 저 사람들은 회식도 아닌데 왜 저렇게 퇴근해서도 저 작업복 잠바 입고 다녔더니 울산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 작업복을 입으면 외상이 되는 거야. 현대 자동차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술 먹고 외상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작업복들 입고 지금은 안 된대. 왜? 지금은 현대 노동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복으로 외상 주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더라고. 어쨌거나 나이트클럽에서 부인들 바람나면 DJ가 예전에 주야간으로 알려줬다. 뭐 내가 그런 것까지는 내가 좀 못 봤고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은 너무 잘 살고 근데 어느 지역은 너무 가난하고 이게 지역적인 불균형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중앙정부의 짐이 돼요. 그러면 이 중앙정부의 짐은 중앙정부만의 짐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럼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야. 가령 서울 같은 경우 서울에 사는 사람 다 잘 살아? 서울 사람들 다 잘 살아? 아니야. 근데 국가에서 서울은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있다 그러면서 국가 지원을 안 해줘. 제일 조금 줘. 서울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국토의 불균형은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나눠줄 때 단지 서울이란 이유만으로 이 가난한 도시를 먼저 배려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국가 지원을 못 받는 거야. 이게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가져온 폐단이에요. 자, 그 얘기 하나 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면 지금 이명박이가 회고록을 쓰겠다 그런다며. 이명박이가 회고록을 쓰겠다는 거야. 왜 갑자기 이 시간에 회고록을 쓰겠다 그러냐. 다들 비웃잖아요. 지가 뭘 쓸 게 있어서 회고록을 쓰냐. 회고록을 쓰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무슨 목적이냐. 지금 그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 지금 국민들 정서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4대강으로 1년에 5천 몇백억이 청소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원외교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게 65조야. 65조를 지금 날린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방산비리 그 2억 원짜리를 42억 주고 달았다. 이런 게 지금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복지 예산들 노인정에 무슨 난방비 뭐 식비 지원 다 끊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보육 예산 다 깎이고 심지어 무상급식도 못 해주겠다고 지랄 연병 중이면서 낭비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측에서 이 국고 낭비에 대해서는 어젠가 그저께 나왔어. 박근혜가 그저께 본 것 같은데 국세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언제 나왔는지 한번 찾아봐. 박근혜가 이 4대강 막 그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런 문제로 막 사람들이 막 분노가 높아지니까 지지율을 좀 생각을 해서 그 국세 유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철저한 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던가 뭐라고 얘기를 한마디를 했어. 그때 박근혜가 그때 이명박이 회고록 얘기가 나온 거야. 한마디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들이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명박이 회고록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내가 박근혜 정부 탄생에 이런 역할을 했다 한마디 해버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오늘 저기 회고록 정치 올라와 있나요? 회고록 정치에 대해서 오늘 그 뉴스쇼에서 나왔었는데 올라와 있나? 자료실에 올라와 있을래나? 그 회고록 정치의 행간을 읽다. 여긴 안 올라와 있네? 좀 찾아봐봐. 회고록 정치. 예. 회고록 정치에 대해서, 예, 오늘 행간. 뉴스의 행간을 읽다라는 박재홍 쇼에서 그 회고록 정치의 이유 그게 나와. 예. 그거 좀 빨리 찾아와봐. 누가 먼저 찾아올까요? 예. 이 회고록 정치. 실제로 옛날에 누구였지? 노태우가 그 전두환 노태우를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겠다고 막 그럴 때 회고록을 냈대. 그게 나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김영삼이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기로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태우가 회고록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 자기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3천억을 내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내용을 회고록에다가 쓴 적이 있대요. 감이 와? 이거 자료를 못 찾네. 에잉, 내가 한번 찾아볼까? 회고록 정치. 잠깐만, 그 주소를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다 좀 올려줄래요? 이거 다음은 무슨 바이러스 마냥 계속 홈페이지를 바꿔. 나는 싫다니까. 잠깐만. 검색도 안 되는 주제에 꼭 지네가 홈페이지를 바꾸고 지랄이야. 됐다. 여보, 얘기 좀 해. 나는 진짜 뭐지? 볼륨을 어디서 줄이냐? 나는 이 광고 때문에 내가 CBS를 듣고 싶지가 않아. 난 이놈의 광고 때문에 정말 그 CBS 뉴스를 듣고 싶지가 않아. 이 광고를 계속 달고 있으면 나 진짜 씨.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요? 요즘 정치권에서 회고록이란 말이 부쩍 자주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관심의 초점에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두원 의원입니다. 예. 이 권력이 최고 정점에 서 있던 대통령과 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헌신했다 버려진 왕의 남자가 과연 회고록이 어떤 비사를 담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고록 정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 이제 자원외교라든지 네. 4대강 부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두원 의원 한때 이제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운명 공동체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다로 누군가가 밀었는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역적처럼 된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정두원 의원인데 예.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부실이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고 정 의원의 입장은 또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예. 이 보복을 당했다면 벌을 받은 만큼 지금 받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계속 구속돼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앞으로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제방 국정조사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쪽하고 또 다른 한쪽은 어떤 방식으로 회고록을 쓸지 이 부분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또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 또 좀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예. 이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들렸는데요. 하필 사자방 비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 요 시점에 왜 회고록 출간설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일종의 박근혜 정부 겁방용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이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전임 정부 핵심 실세들은 물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국정조사장에 뭐 불러서 증인으로서. 예.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전 대통령이 작심하고 회고록에 박근혜 정권 탄생 비사를 담는다. 그러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만약에 회고록에 담게 되면 이게 죽은 권력이 산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뭐 일종의 내가 죽으면 함께 죽는다. 뭐 이런 이제 위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여유만만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였었죠. 아랍에미리트로 출국을 할 때 친이기 인사들이 4대강 국정조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임 대통령의 경우에 회고록 출간 전에는 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제 또 출간돼 보면 내용이 없다, 알맹이 없다 뭐 이런 내용 많이 있었지 않았나요?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속빈 강정이더라. 뭐 이게 이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고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서전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치부는 감추고 치정만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회고록이 됐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이 전임 대통령을 보면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 왔어요. 사실은. 전임 대통령들 쭉 보면은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은 회고록을 안 썼어요. 왜 안 썼습니까? 이게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쓰면은 큰 화를 입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예. 쓸 게 너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썼고요. 예. 김대중 노무현도 전직 대통령은 사후에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책을 낸 경우하고 좀 다르니까 일단 예외로 두고요. 예. 가장 화제가 됐던 전직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이거 봐. 2011년 8월에 회고록을 내놨는데요. 그때 정치권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1992년 대선 당시에 김영삼 후보 측에 3천억 원대의 대선 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내용 중에 대선에서 내가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적어도 4, 5천억 원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라고 먼저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김 전 대통령은 웃긴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묘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YS 정권 당시에 논란이 됐던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 내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회고록에 담겨 있는 의도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고요. 정작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 2년이 채 안 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예. 2000년 1월에 회고록을 냈는데 이 전임 대통령을 전부 다 안 좋게 깎아내렸어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나를 견제하는 데만 골똘했던 대통령이다. 견제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원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참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놓고 자신은 금융신불령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였다. 공익자 재산 공개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자기 치정만 홍보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예, 금융위기 내용은 있었습니까?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낼 이 내용 자체도 뭐랄까 좀 싱겁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는 앞을 예측하는 게 좀 무모한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 볼 때는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요. 원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칼 빼내고 나면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베는 건데 그 베는 과정에서 상대방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칼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 친이계 전체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앞날은 결국은 이제 예측하는 게 무모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별로 그렇게 알맹이에 있는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이참에 한마디는 꼭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소망이 뭐냐? 이게 퇴임 전에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녹색 성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별로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회고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김영삼 정부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수사하겠다 그랬더니 노태우가 회고록을 냈대잖아. 지금 이명박이 회고록을 쓰겠다는 건 뭐 때문이야?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입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때 경고를 보내는 거지. 너 만약에 나 수사하면 난 네 들어온 걸 까겠어. 이런 협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권을 교체하는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지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 자, 과연 박근혜가 사자방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까요? 그렇다면 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걸 수사를 할지 의문이네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야기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그 망치 부인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혹시 안 나왔다, 나 이 얘기가 꼭 궁금하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박근혜, 이명박 실세 5인방 비리에 칼댄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두고 보자고. 벌써 끝나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3시간이야. 90분 강의를 해도 짧다고 그러고 3시간도 짧다고 그러고 벌써 끝나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12시간을 가도 짧다고 그럴 거 아니야. 옛날엔 오래 하시고선. 내가 옛날에 오래 하다가 몸이 망가진 거 아니야. 나 인간들 진짜. 예. 가만있어 보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지. 어떤 노래로 오늘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방송이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추천해주신 3088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 안 하신 님들 옷 갈아입으면 녹색 설사할 거야.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선물 못 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상처 입을까봐 인사 일일이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초콜릿으로는 망치 부인의 불타는 10미닛을 구입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스티커로는 1000명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풍선이 망치 부인 방송 제작비와 소송비에 보태지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남는 돈은 우리 딸이 모두 닭 싸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해합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고 좌좀이고 늙은 여잔데 왜 보러 와? 그렇게 와서 욕할 거면서 왜 봐? 너 그렇게 욕하면서 나한테 들이대서 관심 받고 싶은 거지? 우리 집에 그렇게 나한테 들이대면서 관심 받은 남자 지금 우리 집에 하나 살고 있어. 새끼들 눈 높아가지고 택도 사이에 니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지만 받으면 실정법 위반이야.
우리 또 망치부인 방송을 보다 보면 같이 시원하다 호탕하다 기쁘고 즐겁지만 어느 순간 또 언제까지 이렇게 속상하고 답 없는 나라꼴을 봐야 되나. 바보주막님 그런 거 하시면 블랙 걸려요. 예. 그런 거 보다 보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에게 단계가 있다. 1단계 이 아줌마 뭐야? 2단계 맞는 말을 하는데 3단계 어머 다 맞아 밤에 잘 때도 틀어놓고 있어야 돼. 4단계 백날 들으면 뭐하냐 똑같은 일의 반복 떠나. 그리고 몇 달 뒤 대형 사고 터져? 그러면은 은근히 돌아와서 한쪽 귀퉁이에 앉아갖고 안 떠났었던 척하고 앉아있잖아. 그렇게 5단계 돌아오면 망치 부인이 뭐뭐한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아무 때나 손들어. 설거지하다 손들고 청소기 돌리다 손들고 방송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들어. 그래도 손들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플렉 걸린 사람 또 많잖아. 귀를 쫑긋 눈을 반짝 뜨시고 우리 망치 부인 방송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뭐 오늘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신 게 있다라면 감사드리고, 내나 아는 내용이었는데도 그래도 재밌었다면 또 감사드리고, 별로 재미가 없었다면 다음엔 오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망치 부인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은 망치 부인의 에너지원. 나 혼자서 잡혀가진 않을 거야. 알지? 날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 알고 있지? 예. 망치 부인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시청자가 꾸고 다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우리 모두가 꿈꾼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어요. 추천해주신 3,151분께 감사드립니다.